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형중이라고 합니다. 조경순 부학장님께서 예전에 저 조교할 때 T라고 해서 제 심부름 하던 분인데 25년 전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 여기 오게 됐고요. 간단하게 오늘 강의 제가 하게 될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큰 제목은 그 문학으로 인문도시를 보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문학 전공자고 현대문학 전공자고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문학과 인문도시 얘기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준비를 좀 하기도 하고 또 게으르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인문도시를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인문도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한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강의 주제를 좀 넓혀봤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제가 읽은 새 도시 이야기를 하되, 제 주요 관심사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 관심사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19 사회에서 인문학 한다는 것의 어려움, 혹은 그런 것의 그런 행위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소개를 하셨지만 한 가지 저는 이런 사람인데, 제가 여기 전남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영문과 출신인데 부학장님도 말씀했지만 되게 지금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공간이 원래 강의실이었었거든요. 강의실이었는데 이 공간에서 제가 수업을 받았었고, 벌써 30년 넘은 30년 넘은 일인데 여기서 강의를 받았었고, 여기가 김남조 홀이잖아요. 김남주 시인이 저 영문과 선배입니다. 영문과 선배고,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게 되게 영광이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책도 몇 권 썼습니다. 자세하게 제 소개를 제가 하는 건 이상하고, 이제 강연을 좀 시작해 볼 텐데, 두 개의 장면, 두 개의 풍경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강연 준비를 좀 부담스럽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문학 전공자이지 공간이라든지 도시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런 강연 자료를 한번 뒤져보다가 제가 인상 깊게 발견한 두 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였었냐면, 그 빨간 글씨들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딱딱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50년대 초에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죠. 한편으로는 나치에 부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복권된 뒤에, 그러니까 50년대 초에 독일 그 베를린에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강연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든 강연을 하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강연 제목이 짓기, 길들이기, 사유하기라고 하는 제목이었었고, 독일어 짓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원들, 그러니까 가령 짓다는 품다란 뜻도 있고, 존재하다, 뭐 깃들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도시에 대해서 강연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특유의 그 말장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철학적 개념들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뭐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현존재, 세계 내부적 존재자, 도구적 연관, 총체, 구역, 방향 잡음, 거리 없음, 이게 다 이 사람 철학 특유의 용어들인데, 요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할 이유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저 얘기만 하다가 거의 한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이 사람이 이 공간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되게 재밌었지만, 저 강의를 어디서 하느냐면 청중들하고 이렇게 하는 대화식으로 했던 강연이라고 하는데, 그때 청중들이 인문학 전공자들이거나 학생이거나 아니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 건축하는 건축업자들이나 건축학자들 앞에서 저 강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의 공간관, 건축관 이런 것이 실제로 저때 50년대 초면
독일은 전후 폐허를 막 이제 복구하기 시작할 때였고 엄청나게 많은 도시나 건축물들이 세워질 때잖아요. 다시 이럴 때였었는데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발견했던 두 번째 장면, 네, 풍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면이란 말해도 정확하겠네요. 예, 미셸 푸코라고 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코로나 전국에 또 많이 등장하게 되는 인문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 강연을 두 번 합니다. 어떤 강연을 하느냐면 66년에 12월 7일, 그 다음에 12월 21일 나흘 만에 두 차례 연속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제목이 유토피아적 신체, 그 다음에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두 개의 강연이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 준비를 하면서 이분의 이 강연록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한 2년쯤 후에, 2, 3년 후에 이분은 푸코가 다른 강연을 또 하나 하는데 그게 다른 공간들이라고 하는 강연이거든요. 공간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힌트를 많이 얻었는데요. 역시나 이분들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할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이 안에 철학 전공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하는 내용이 얼마나 어설픈지 금방 들통날 것 같아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 공간을 나누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성의 공간, 주로 도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공간, 다 아시겠지만 유토피아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이고 이 양반이 새로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어요. 헤테로토피아, 그러니까 이질적인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떤 것들을 헤테로토피아라고 불렀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감옥, 수용소, 군대, 학교, 병원 같은 곳. 저 공간들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혹은 뭐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라든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혹은 교정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수용되거나 훈육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공간인데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성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저런 공간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상적인 공간은 실은 비정상적인 헤테로토피아들에 의해서 실은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은 비정상에 의해서 정상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정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말을 하는 재밌는 강연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푸코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관의 입론 성격이 된다고 해요. 초기에 했던 강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모델 알레고리적인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벤담이 설계했다고 하는 감옥 모델인데 감시 사회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는 감시 탑이 있는 그 감옥이죠. 이런 연구로 이어지게 돼서 되게 중요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 이 강연들은 이 책에 묶여서 최근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역시나 말이 좀 길어졌지만 푸코의 이 강연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두 장면에서 매혹을 느꼈던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백발의 노철학자가 건축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건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자신들이 새로 건설해야 될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런 순간, 이런 시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푸코도 마찬가지일 텐데 푸코는 백발이 없죠. 대머리였으니까 머리 이렇게 극적극적하면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버릇인데 강연을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었던 인문도시는 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도시라고 하는 게 저는 대단하게 뭐 기획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인문학자가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 대화 내용이 실제로 그 도시의 건설 혹은 기획 이러저러한 정책들에 반영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훌륭한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두 사람의 강의 내용보다도 저한테 되게 자극이 되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푸코하고 하이데거가 강연하던 그 시공간, 50년대 초반의 어떤 시점, 혹은 67년, 66년의 어떤 시점에 그 도시들에서 파리하고 베를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 보기에는 인문도시라고 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문도시의 한 모델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하이데거의 강연을 들었던 청중들이 건축가들이었다는 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일부러 제가 안 했는데요.
푸코의 그 첫 번째 연속 강연, 두 차례에 걸친 공간에 대한 강연은 어디서 했냐면 라디오 청취자들, 그러니까 라디오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누구나 그 푸코의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었죠. 라디오 방송을 했었으니까. 두 번째 강연은 어디서 했었냐면 실제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데거처럼 건축가들과 대화 형태로 이루어진 강연이었습니다. 예,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 순간이 가장 인문도시다운 어떤 그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여러분 느낌이 이미 오셨겠지만 그렇잖아요. 인문학하는 철학자하고 시민들이 대화하고 건축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건축 기획하는 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분명히 인문도시가 이루어져 있는 순간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몇 가지 근거를 찾아보자면 첫째로 일반 시민들한테 들릴 수 있는 형태로 발화된 인문학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푸코의 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푸코의 말과 사물을 읽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인문학자들, 하이데거나 푸코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든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발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시공간이었다고 하는 거. 그때 하나는 최소한 인문학이 상품화되거나 자기 위한 정신 승리를 위한 어떤 상품으로 소모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의 인문학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중들이 저하고 같은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인문학이 약간 붐이잖아요. TV에서도 인문학 강연하고 치유의 인문학, 힐링의 인문학, 웰빙의 인문학 이런 얘기 하는데 저 보기에는 전부 다 그게 다 인문학 상품 같거든요. 말하자면 현실은 너무 힘들어도 정신 승리로 극복하고 자기 위안 이런 거를 주는 것이지 실제로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대체로 최근에 인문학 강의에 대해 적대적이고 그게 일종의 지식 자본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아마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촬영 중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아마 무수하게 써댄 그런 인문학 강의 책들, 인문학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치부한 인문학자들도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는 얘기들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지옥 같더라도 자부심을 잃지 말고 살라. 이런 것들. 이건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위안이나 정신승리법에 불과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발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비판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비판이란 말은 제가 지금 푸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푸코는 이 비판이란 말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면요. 이런 방식으로는 통치받지 않을 용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통치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회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발언을 하는 것, 용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 비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들이 했던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참고 삽시다, 혹은 우리 정신 승리합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이분들이 했던 말은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짓다, 길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데거는 거주지에 우리는 짓지만 짓는다란 말 속에는 깃들다, 품다, 보살피다 이런 어원들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에 이제 막 새로운 주거 공간들이 막 세워지고 그럴 텐데 대체로 근대의 건축들은 이 공간들을 물리적인 공간, 수학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최적을 가진 비어있는 공간이어서 그 안에 뭘 세우고 얼마나 효율적인 숙소를 만들고 이런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공간에 건축을 짓고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타자들과 함께 깃들 만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훌륭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너무 훌륭한 얘기만 해서 미울 때가 많지만 어쨌든 그런 비판을 했던 것 같고 저 푸코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이 실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부르는 공간들이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외부로 배제했기 때문에 정상성이라고 하는 게 갖춰졌다면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성의 공간에 대해서 성찰해보거나 반성해봐야 하지요. 가령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 한두 명의 광인들이 있었거든요. 혹은 바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도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그 사람이 말했던 푸코가 말했던 헤테로토피아, 정신병원이라든지 수용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상적인 공간이 있다면 푸코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이론적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반성하게 했던 것 같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인문학 본연에.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발언들이 도시건설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인문도시 사업단에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문도시 사업단에서 제가 오늘 강연을 했다고 해서 이 강연 내용이 시정책에 반영되거나 진지한 숙고의 대상이 되거나 할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은 상태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1시간 반을 그냥 좋은 얘기를 그래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죠. 크게 기대 없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 사람들의 인문학자들이 했던 발언들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집니다. 그 도시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 시민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인문도시의 모델은 사실은 이 순간에 이미 실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도시죠, 이런 도시. 말과 사물이라고 하는 푸코의 지상에서도 몇 번째 손에 꼽을 만큼 어렵고 두꺼운 책이 1968년에 파리에서는 바캉스 시즌에 빵처럼 팔려나갔대요. 빵은 매일 먹느라고 날마다 사잖아요. 근데 지식인들이 저걸 다 사들고 가서 바캉스 가서 파라솔 밑에서 읽을 만큼 유명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가 인문도시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꾸었던 행복한 꿈이고요. 인문도시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런 게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은 약간 과대망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질문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한테 감명의 박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하이데거나 푸코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명망가도 아니고 그렇게 강연을 잘할 재주도 없기 때문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하는 것, 인문도시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편하게 아주 좋은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발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발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발화를 해야 돼 강연을 해야 되느냐면 2020년 가을에 코로나가 창궐한 가을에 코로나 예외 상태, 이 예외 상태란 말이 있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방의 대도시 광주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청중도 그리 많지 않고 제 강연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저는 강연을 그리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컨대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상적인 인문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처음에 제 마음 결심 포기하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조건 어떤 맥락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면 저도 하이데거나 푸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인문학적인 도시가 뭔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코로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우리가 과연 인문도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지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연 주제를 이런 식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 그러니까 인문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일종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죠. 우리는 이 조건 속에서 이제 인문도시에 대해서 인문도시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대해서 사유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 코로나가 끝난 이후 혹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인문도시는 가능한지 그 가능성의 조건 혹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성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이야기할 순서는 이런 순서입니다. 최근에 이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두고 철학자들 사이에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 사이에. 근데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개념은 예외 상태 개념과 생명 정치 혹은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들을 좀 소개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학 전공자니까 문학 작품에 나타난 전염병과 도시 이 예외 상태나 생명 권력과 관련해서 이 새 도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간략하게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한번 진단해 볼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강연 자료를 만드는 데는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돼서 이 글을 많이 수정 보완해서 제가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나 도용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외 상태라고 하는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전공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항상 쉽고 듣기 좋고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인문학이 되는 데 대해 저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뻔뻔함을 무릅쓰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외 상태란 말은 실은 우리는 대개 요즘 이제 이게 아간벤의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조르주 아간벤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철학자 용어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은 이 사람이 누구를 참고한 거냐면 원래 칼 슈미트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치 추종자였죠. 근데 이 사람의 법철학자였는데 칼 슈미트가 주권적 예외 상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애초에 법이 없는 상태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헌법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이 법의 기초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헌법의 제약 혹은 헌법이 주는 권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법적인 주체가 되죠. 법 내에 있는 주체가 되는데 주권자는 어떨까요? 주권자가 그 법을 만들 때 그는 법 내에서 만드는 겁니까? 법 바깥에서 만드는 겁니까? 이후에는 자신도 그 법의 효력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만드는 순간에는 그는 그 법밖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권자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에 대해서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상태에서 헌법이 있기 전에 주권자가 먼저 있고 나서 주권자가 헌법을 선포하고 본인도 그 헌법의 제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헌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최초의 법을 만드는 주권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법 이전의 예외 상태에 있죠. 그는 법의 효력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이 주권적 예외 상태를 얘기하죠. 주권자는 법을 선포하는 자인데 그가 법을 선포하기 전에는 법을 선포하는 동안에는 예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즉 법 바깥에 있는 존재죠. 주권자는 뭐 베냐민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아간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간벤이 빨간 부분. 아간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외 상태란 책을 써요. 예외 상태란 책을 쓰고 그 호모사케를 연작해서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법률 없는 법률의 힘 따라서 법률 여기에 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얇아서 그러는데 법률의 선을 긋고 법률의 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이 존재하긴 하지만 법률이 없는 상태의 힘. 그러니까 이것이 예외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놈이란 말은 뭐 혼란이라는 의미보다는 노모스란 말이 원래 법이란 뜻이니까 아는 부정의 접두사니까 법이 없는 공간을 아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외 상태는 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이 효력 정지되어 있지만 바로 그 효력 정지 때문에 오히려 법이 더 강력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는 역설적인 공간을 예외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프랑스 국무회의에서 보건 긴급 사태를 발령했죠. 코로나 이후에. 프랑스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가장 대처를 잘 못했던 정부들 중에 하나거든요. 초창기에 감추고 속이고 하다가 나중에 터져서 전 국민적인 그러니까 지탄을 받았던 대처 방식을 보여줬었는데 보건 긴급 사태 선포하고 트럼프 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놓고 자기는 걸렸지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더니 저는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미국에는 현재 21종의 국가 비상사태가 여전히 발동 중이래요. 이상한 나라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발터 베냐민이 예외 상태의 상례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외가 상례가 되면 더 이상 예외가 아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예외야라고 해놓고 이 예외가 21종이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으면 예외는 한시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이죠. 미국 사회는 거의 예외 상태를 상례화해 놓은 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우리한테 더 친숙합니다. 예외 상태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긴조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라고 불렀던 거.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헌법을 일시 정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법 바깥의 행위까지도 그러니까 누구를 무작정 구속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김대중을 그냥 법적인 절차 없이 가택연금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고 위수령, 학교를 군대가 점령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정경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전장터처럼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도서관에까지 와서 체류탄 그리고 아마 이 안에서 5.18도 시작되잖아요. 뭐 그런 거 계엄령 새마을운동도 일종의 예외 상태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법들을 일정 정도 효력 정지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저는 이것도 지금 예외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까지는 별로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2.5단계 선포하면서 어찌나 겁을 주든지 뭐라고 했냐면 2.5단계 이후에 3단계는 모든 것을 다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0.5란 말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어떤 예외 상태의 감각,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게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느냐면 자, 헌법이 일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행정명령들이 발동이 되죠. 법률들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위배되잖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예외적인. 그다음에 감염병 보건법, 테러방지법, 뭐 이민과 망명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미국 일이지만 저것들이 뭘 하느냐면 예외 상태를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동권,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동권을 포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집회 결사권, 이제 집회를 하지 말자고들 그러잖아요. 광화문에서 집회 못하게 했고 종교적인 집회도 못하게 하죠. 이것들은 사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입니다. 사생활보호권, 근데 이거 동선 다 어떻게 하느냐면 동선 다 추적하고 그 다음에 통화 내역 다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태원 클럽에서 처음에 그때 한번 코로나가 집단 발병했을 때 그때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는지 다 어떻게 찾아내는지 기억하시죠? 통신망을 통해서 서버를 통해서 다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침해받으면 안 되는 권리들인데 예외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상태는 헌법을 효력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법이 효력 정지되자 오히려 더 강력한 법적인 강제력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이른바 아노미, 법이 없는 법의 상태, 아까 아간베인이 얘기한 법률에 밑줄을 그어버린, 그러나 여전히 법률의 힘이 존재하는 더 강력하게 그런 상태를 예외 상태라고 하죠. 최근에 재밌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개천절 집회를 가지 말랬는데 차량으로 개천절 집회에 가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TV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오늘 내가 강연 때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기억해뒀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경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못 가게 하니까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심지어 법률도 아니지요. 헌법보다 우위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저는 그 개천절 집회를 해야 됐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전 광복절 집회도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저 말에 틀림은 없어요. 원래는 행정명령은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행정명령이 비상사태, 아까 예외 상태에서는 헌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간 지속되는 것, 이것을 예외 상태라고 하는데 아까 미국을 보건데 이 예외 상태가 상례가 됐단 말도 맞네요. 비상사태가 21개나 그것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예외 상태가 아니라 예외 상태가 상례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예외 상태 얘기했었는데 코로나 예외 상태가 선포된 뒤부터로 뭔가 못 느끼셨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 전문가들이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의학 권력이 등장합니다. 의학 권력이 등장하는 거고 사실상 지금의 한국 상황,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예외 상태는 의료적인 예외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의학자들의 권력, 의학 지식들이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의학 지식이 엄청나게 늘었을걸요. TV에서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의 차이. 이번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고 RNA 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 서열이 쌍이 아니라서 금방 변이가 가능하고 번식력이 아주 강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전염병이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강연들도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린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학 담론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의학자들이 이제 가장 큰 권력자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 의학 권력이 등장합니다. 이 예외 상태 하에서. 이 의학 권력은 보고 있으면 대체로 통치 대상을 뭘로 삼고 있느냐면 인구로 삼습니다. 저는 개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TV 보시면 전 날마다 아침에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새 확진자 몇 명, 광주 확진자 몇 명이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치사율 몇 명 이런 게 나옵니다. 대체로 의학 권력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면 통계 수치를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죠. 즉
인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누구에 대해서가 아니라 몇 명 중에 몇 명이 걸리고 몇 명은 몇 퍼센트는 치료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전반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근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통치 방법은 이른바 안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푸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안전 메커니즘은 그래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생명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방식으로 통치되는 상태, 이것을 안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안전 메커니즘을 이 푸코는 뭐라고 불렀냐면 살리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이 계산을 해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보냐면 통계를 따져봅니다. 통계를 따져서 접종을 했을 때 드는 비용과 하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 인구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망률이 집단 면역이 빠른 건지 아니면 선제적인 방역이 빠른 건지 계산을 해서 그 비용에 따라서 철저하게 효율에 따라서 통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안전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형적으로 안전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시대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비용에 따라서 효용성에 따라서 살려보거나 아니면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을 안전 메커니즘의 권력 혹은 푸코는 그것을 생명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권력이죠. 이전 권력은 대체로 주권 권력이어서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사형시켜버리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걸려도 되겠다. 범죄율은 이 정도면 되겠다.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통계 찾기 뭐 이런 게 이제 안전 메커니즘의 방법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선제적 반역이 비용이 싼지 집단 면역이 비용이 싼지.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예전에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우리가 선제적 방역을 해서 드는 경제적 비용이 집단 면역을 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20% 절감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사람들의 죽음, 치사율 이런 것들을 일단 무엇으로 환산을 하느냐면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후에 그 효용성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위반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태도라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 개인 특이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데 선제적 반역이냐 집단 면역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집단 면역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죽게 내버려 두는 그게 차라리 효용이 비용상 효용이 있다면 죽게 내버려 두는 스웨덴이 이걸 택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생명 권력인데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부연을 해드릴게요.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집단 면역은 실은 죽게 내버려 두는 방역 방식이 아닙니다. 집단 면역은요 이거거든요. 치사율을 생각한 다음에 전체가 집단 면역이 되면 비용이 얼마 드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집단 면역은 이런 겁니다. 그 취약층,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혹은 취약층이어서 쉽게 전염이 될 만한 노령 인구라든지 아니면 그 빈곤층, 노숙자들, 그다음에 그 수용소에 있는 수용자들 일단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을 일단 보호한 뒤에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집단 면역을 하게 되면 건강한 신체에 있는 사람들은 치사율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사회에 항체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게 되면 취약층들이 이 사실은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에서는 이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호한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이 병을 앓게 해서 사회 전체에 일종의 항체가 형성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호 돌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내 약한 존재들 대신 건강한 이들이 이 병을 알아주면 일정 정도 퍼센트 정도의 인구가 알아주면 그 사회에 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집단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근데 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단 면역은 무조건 다 걸리게 한 다음에 뭐 무작위로 그런 건 아니고요. 복지가 잘 진행되면 저는 지금 사실은 스웨덴이란 나라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당연히 치사율이 높고 사망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나중에는 이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먼저 항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대신 그때 전제될 것은 취약층이 먼저 보호돼야 된다는 거. 어쨌든 이런 방식의 통치 방법을 택하는 게 생명 권력, 최근의 생명 권력의 전형적인 어떤 현상이고요. 이게 이제 푸코가 말했었던 생명 정치의 사례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보다 더 특이한 것은
요즘 보면 이런 식의 아노미,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적인 헌법의 효력 정지 상태, 감금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시당하는 상태를 시민들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마스크 쓰라고 하고 마스크 쓰게 만들고 비난하고 어디 클럽 갔다 오면 비난하고 클럽 가서 그런 데서 그러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인터뷰하면 시민들이 저 사람이 마스크 쓰고 있지 않아서 불안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스스로 격리하거나 격리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 자발적이더라고요. 자발적인데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태도, 정부는 아니하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통치해달라. 심지어 헌법을 무시하더라도 저는 요즘 이것이 일종의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저런 식의 예외 상태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최근의 시민의식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해요. 만일은 만일에 대해 병원체여서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은 시민의식 없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2차 유행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뭐 그런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은 이런 태도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이른바 혐오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내 외부에 있는 적이고 내 몸은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할 군대인데 침투해오고 퇴치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최전선에 싸우는 전사들이고 이 용어들이 다 전쟁 용어들 아닌가요? 적과 나라고 하는 타인과 나라고 하는 적대적인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인간, 바이러스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간의 어떤 일종의 전쟁의 은유를 사용하는데 그 전쟁의 은유가 대체로 보면 혐오 기제를 낳습니다. 가령 바이러스가 행동하는 양태와 동양인들이 유럽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유사하다는 것이죠. 언제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을 퍼뜨릴지 모르는 존재들, 아마 그런 식의 태도, 지금은 시민의식이라고 부르는 그 태도가 오히려 저보기에는 이 혐오라고 하는 최근에 혐오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예외 상태가 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해주시면 수업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외 상태, 이걸 가장 유명하게 만든 사람, 예외 상태라는 개념을 이제 누구나 쓰게 만든 사람. 오늘 경향신문에도 났더군요. 어제자. 박이 대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요약돼 있고 예외 상태란 말 요즘 많이 듣게 되죠. 우리가 지금 예외 상태인데 이 말을 퍼뜨린 사람, 철학적으로 퍼뜨린 사람은 조르지오 아감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인데 한국에서도 최근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철학자입니다. 책도 뭐 거의 수십 권이 번역이 되어 있고 요즘은 아감벤을 인용하지 않으면 인문학자 아닌 것처럼 취급받아요. 특히 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감벤이 좀 재밌어요. 논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이때는 이탈리아에 아직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입니다. 코로나가 발견은 됐으나 창궐하기 전인데 글을 하나 써요. 포지시옹이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인터넷 매체에 글을 하나 쓰는데 여기 글 제목은 이겁니다. 동기 없는 비상사태에 의해 촉발된 예외 상태. 이 사람 동기 없단 말에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예외 상태가 도래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예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불렀나 봐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유행은 없다. 감염자의 80 내지 90% 사례에서 독감 이상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NRC는 이탈리아의 국가연구위원회입니다. 국가연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이 발표를 했죠. 근데 아감벤이 국가를 그렇게 싫어한다던 아감벤이 이 말을 유행하면서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언론과 당국이 왜 그렇게 공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외 상태를 선포해서 보다 더 헌법을 효력 정지시키고 더 강력한 법을 통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8가지에 이르는 예외 상태 하에 자유 제한 조치,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제한받게 될 것인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이동의 금지, 모든 공적 행사 금지, 집회나 시위 같은 것, 우리 공적인 행사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기 가득
사람들이 차 있었을 거라고. 그래야 마음이 위안이 되죠. 상처를 덜 받겠죠.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했고 교육 서비스 중지됐습니다. 저 작년에 연구전이었는데 올해 돌아와 봤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더군요. 학생들을 아직 얼굴 한 번을 못 봤어요. 전부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검역과 감시. 저 선별 검사소 다녀왔습니다. 몸에서 막 열이 나더라고요. 무서워서 갔다 왔는데 저 갔다 왔습니다. 음성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시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간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전염병은 발명된 거다. 아마 전염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일종의 발명. 왜냐하면 테러 위협을 대신한 예외 상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 테러가 있다 그러면 테러의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외 상태를 감수하게 하잖아요. 테러가 있으면 테러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법 이전에 먼저 감금해도 상관이 없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테러가 위험하다고 해서 유색인종들을 운동장에 가둔다든지 수용소에 감금한다든지 관타나모 수용소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짓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테러 갖고 먹히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예외 상태를 선포하는 근거로 이 질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과장되게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예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외 상태 이론가답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원래 이 아간벤이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이 권력과 예외 상태, 이 권력은 항상 예외 상태를 만들어 왔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주권 권력은 항상 예외 상태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해서 그걸 발생시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나 주권 권력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획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질병을 과장되게 포장함으로써 예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테러를 대신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부분은 푸코하고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푸코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자유주의 통치 혹은 뭐 생명 권력 하에서는 국가 권력이 사실은 축소됩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국가가 스스로 간섭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시장의 나머지를 다 알아서 해버리게 만드는 것. 즉 무한 경쟁 속에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이거든요. 최근에 유럽에서 복지가 사라지고 공공영역이 축소되고 의료가 민영화되고 한국에서도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민영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아간베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국가 권력이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예외 상태를 선포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른 많은 생명 권력 이론가들은 생명 권력의 특징은 권력을 민간 혹은 자본에 이양해버리고 국가가 공공영역을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고집스럽게 어쨌든 아간베는 주권 권력이 만든 예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예, 반론이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아까 26일이었는데 27일 날 장릭 낭시라고 하는 이 양반은 프랑스에서 현재 가장 덕망 있는 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람이 반박문을 씁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있는 안티노미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이런 이게 이탈리아어거든요. 저는 읽지도 못하는데 번역은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읽지도 못하는데 번역을 하고 역시나 구글 번역기의 위력은 놀랍더라고요. 이탈리아어 논문을 영어로 돌려서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돌렸더니 얼추 알아먹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건 약간 다듬어 봤더니 이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오랜 친구인 조르지오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친구가 저렇게 얘기해야 친구가 더 기분 나쁘잖아요. 틀림없이 비판하려고 제 얘기를 시작했겠죠. 내 오랜 친구인 조르지오는 정부가 고작 독감 정도에 불과한 전염병을 구실로 국가 전체를 예외 상태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 물론 반박하겠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나 백신이 있는 독감과 백신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마땅히 구분돼야 한다. 다르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독감은 분명히 백신이 있죠. 그런데 백신이 없죠. 여기 코로나는. 그리고 지금 모든 종류의 생물학적이고 기술적인 상호 연결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전 지구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게 되었던 이유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 아닌가요? 고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요? 맞죠? 우리 여행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이제 언제 다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다국적 기업들 이런 거 생기게 되면 이제 세계가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되어버렸죠. 연결망, 세계적인 연결망. 근데 그게 단순히 인간들만의 교류만은 아닐걸요?
식물, 동물들도 이제 생태계 뭐 통과해서 전부 다 이렇게 외래종들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생물학적으로도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가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 감염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낭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이 컴퓨터 문화, 생물학적 조건 등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세계는 아간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예외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예외가 아예 상례가 된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조르지오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내 생각에 국가하고 정부는 이 항상적인 예외 상태의 슬픈 이행자예요. 세계 자본주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통제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슬픈 이행자란 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기획한 악랄한 예외 상태가 아니라 지배를 공고하기 위한 실은 이미 더 큰 예외 상태에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떠맡게 되는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헌법을 정지시켜서라도 이 예외 상태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 아니겠느냐. 국가 편을 들긴 들지만 낭시도 실은 예외 상태란 말을 인정하네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예외 상태는 기획된 예외 상태가 아니라 세계적이고 훨씬 심각한 생물학적인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한 뭐 그런 예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에 대체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정치적 성찰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해요. 딱 여기까지 낭시가 얘기를 했으면 저는 낭시가 훌륭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니까 예외 상태는 아간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현재 정부,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 단위에서 기획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한국에서 방역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유입이잖아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상태가 정상화되려면 한국만 방역에 성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우리는 외국에 나가지 못할 거고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낭시의 이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논점은 이겁니다. 전 지구적 예외 상태, 낭시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간베는 국가 권력이 주창한,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서 만들어낸 예외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외 상태는 국가 권력의 기획이냐 아니면 국가를 넘어선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 문명 전체의 위기이냐라는 논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좀 어렵습니까? 예, 용기를 주십시오. 들을만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용기를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낭시가 얘기했으면 좋았습니다. 낭시는 근데 연세가 많거든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